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탁 위에서 색으로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다양한 색을 지닌 파프리카는 보기에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 성분 또한 매우 풍부하여 50대 이후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며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과 같은 수치 관리가 중요해지고 눈 건강이나 면역력, 장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럴 때 매일 먹는 식재료 하나를 조금만 바꿔도 영양 균형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부담 없이 식단에 더하기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파프리카는 생으로도 아삭하게 즐길 수 있고 볶거나 구워도 단맛이 살아나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도 잘게 썰거나 익혀 드시면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색깔별로 영양 성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식단의 다양성을 주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프리카의 대표 성분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 몸에 들어온 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소화 과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반대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좋은 섭취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조합까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프리카의 속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100g 기준 열량이 약 20에서 30칼로리 정도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지방은 거의 없으며 탄수화물도 많지 않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열량이 낮다고 해서 영양까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타민과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첫째, 비타민C가 대표적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 못지않게 비타민C 함량이 높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관여합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여 피부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에 의미 있는 영양소입니다. 둘째,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는 전구물질로 지용성 항산화 성분에 속합니다. 특히 빨간색과 주황색 파프리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눈의 망막 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가 걱정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셋째, 캡산틴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 색소 성분이 있습니다. 캡산틴은 붉은색을 띠는 항산화 물질로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혈중 지질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프리카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있으며 장 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가 잦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네랄로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에 관여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기질입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께 식단 보완 식품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파프리카는 낮은 열량 대비 높은 영양 밀도를 가진 채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프리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에서는 씹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먹을 경우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씹어야 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과 섞이면서 탄수화물의 일부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잘게 부수어야 위에서 소화가 수월해집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너무 큰 조각보다는 얇게 썰거나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도달하면 위산과 소화 효소에 의해 단백질과 일부 성분이 분해됩니다. 파프리카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도 높지 않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생으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로 인해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장에서는 본격적인 영양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므로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반면 베타카로틴과 캡산틴 같은 지용성 성분은 지방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름을 약간 사용해 볶거나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대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일부 발효되며 이 과정에서 단쇄 지방산과 같은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장 점막 건강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 운동이 원활해지면서 변의 배출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운반됩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은 경우 칼륨이 균형을 맞추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바해설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파프리카는 입에서 시작해 대장까지 전 구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 파프리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혈압을 가진 분들입니다. 칼륨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을 가진 경우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 관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상지질 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지질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식이섬유는 장에서 담즙산과 결합해 콜레스테롤 배설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상지질혈증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액 속 지방 성분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이 지방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말초혈관 질환,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름진 음식 위주의 식습관, 과식과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유전적 요인들이 있으며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경향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란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며 담즙산 생성에도 사용됩니다.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총 콜레스테롤이나 특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이 약 240 이상, 나쁜 콜레스테롤이 약 160 이상, 이면 높은 편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벽 안쪽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이 막히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셋째, 당뇨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파프리카는 혈당 지수가 낮은 채소로 분류되며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드레싱이나 소스를 많이 곁들이면 열량과 당분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변비로 불편을 겪는 분들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자극해 배변 활동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란 물에 녹지 않는 형태의 식이섬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먹어도 위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잦은 분, 장 운동이 느린 분, 배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 특히 활동량이 줄어드는 50대 이후에는 장 운동이 둔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생으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전해질 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 중 드물게 파프리카에 민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프리카의 영양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식 조합이 중요합니다. 파프리카도 단백질 조합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콩 종류 음식, 계란으로 만든 음식, 생선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파프리카를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비타민C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다음은 지방 조합입니다. 베타카로틴과 캡산틴은 지용성이므로 올리브유, 들기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견과류를 곁들인 샐러드로 드시면 좋습니다. 소화가 편한 조합으로는 익힌 채소와 함께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배추, 애호박 등 부드러운 채소와 함께 볶거나 찌면 위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께는 살짝 익혀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발효식품과의 조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나 김치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단백질, 건강한 지방, 부드러운 채소와의 조합은 파프리카의 영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파프리카의 성분부터 소화 과정, 기대할 수 있는 장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좋은 섭취 방법과 음식 조합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파프리카는 낮은 열량에 비해 비타민C, 베타카로틴, 캡산틴, 식이섬유,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10대 이후 건강 관리에 의미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장 건강, 면역 기능 유지, 눈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품도 맞는 건 아닙니다. 과다 섭취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익혀서 또는 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영양 흡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화 상태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파프리카 한두 개를 담아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